시작하시겠습니다. 끝없는 혁명.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체를 보시면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끝없는 변화라고 하면은 맞는데 이제 끝없는 변화라는 말보다는 아예 그냥 혁명을 택해가지고 뭐 매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로 정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챕터는요.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끝없는 혁명 제 18장. 그래서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주변 생태 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해방되었다. 인류는 숲을 베어내고 늪의 물을 빼고 강을 댐으로 막고 들판에 물을 대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를 놓고 고층 빌딩이 질비한 거대 도시를 건설했다. 세상이 호모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과거 녹색과 푸른색이던 우리의 행성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센터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80억이라 그랬죠, 그죠? 2022년, 그죠? 2022년 작년 기준으로 80억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3억 톤이 될 것이다.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요, 그죠? 3억 톤. 그리고 우리가 가축한 모든 농장동물, 그러니까 암소, 돼지, 양, 닭 등을 더욱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7억 톤에 달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대형 야생동물, 그러니까 호주에서 펭귄, 코끼리에서 고래에 이르는 이 무게를 모두 합쳐도 1억 톤에 못 미친다. 근데 이제 개미를 다 합치면 인간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개미가 가장.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계인들이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이거는 개미의 행성이다. 개미가 바글바글, 그죠? 그 땅속까지 다. 그래서 개미의 행성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496페이지. 어린이 도서나 각종 도에서 TV 화면은 여전히 기린과 늑대와 침팬지로 넘쳐나지만 실제 세상에는 이들이 매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세상에 남아있는 기린은 약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는 15억 마리에 이른다.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다. 침팬지는 25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70억 명이다. 그래서 인류는 정말로 지구를 접수했다. 정말 야생동물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죠. 생태계 파괴는 자원 희소성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그 앞장에서 보았듯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자원의 희소성을 말하는 종말론적 예언가들이 아마도 헛짚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너무 확실하다. 미래의 사피엔스는 온갖 새로운 원자재와 에너지원의 보고를 손에 넣되 이와 함께 겨우 남아있는 자연서식지를 파괴하고 대부분의 종을 멸종시킬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게 이제 생태계 파괴인 거죠. 사실 생태적 혼란은 호모사피엔스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모순적.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그죠? 자신의 행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모순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재기적이라는 표현 써요. 그죠? 재기적. 그죠? 우리 재기대명사.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죠? 그래서 생명 현상의 일반적인 특성이 재기적 특성입니다. 생명 현상은 자기가 자기한테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생명 현상은.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광범위한 오염은 지구를 우리 종이 살기에 부적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미래의 인류의 힘과 인류가 유발한 자연재해는 쫓고 쫓기는 경쟁의 나선을 그리며 커질지도 모른다. 뭐 벌써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라니나니 뭐 엘니뇨니 뭐 지금 이 기온이나 기후 이런 것 등등 슬슬 그 나선이 시작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인류가 자신의 힘으로 자연의 힘에 대항하고 생태계를 자신의 필요와 변덕에 종수시킨다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부작용을 점점 더 많이 초래할지 모른다.
이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계를 더더욱 극적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벌써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죠? 요 얘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은 그러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외만 부분.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 행위, 뭐 인간뿐만 아니라 그 생명 행위나 그 진화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행위 아주 일반적인 특성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활동과 활동의 산물은 그것이 의도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걸 달성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가져온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그죠? 반드시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는 뭐 처음에 의도한 결과는 빠른 이동, 뭐 편리한 이동 이런 건데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엄청 많이 가져왔죠. 그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교통사고,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뭐 그다음에 뭐 레이싱 대회 뭐 등등 별의별 그죠? 뭐 등등해서 이게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겠죠. 그죠? 오늘날 미세먼지까지 그죠? 미세먼지 등등.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 만든 사람이 뭐 애들 이빨 썩으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코카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음료, 청량 음료를 만들어서 뭐 자기 돈들 벌고 사람들한테도 즐거움을 주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그죠? 치아 부식, 뭐 비만 해가지고 이 그림이 끔찍하죠. 그죠? 간호사가 이렇게 이빨 썩어가지고 코카콜라 치약 들고 뭐 저러고 있는데 그죠? 코카콜라 치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는 치과까지도 계속 성업하는 그죠? 다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 파생된 결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다음 뭐 여기 안 썼지만 그 진공관 그죠? 진공관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진공관을 개발해서 그래서 결국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제일 잘 이용한 게 그 히틀러예요. 그 진공관 앰프. 그러니까 정말 몇십만 명 모아놓고 연설이 그때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진공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대규모 그런 그 나치의 선전선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공관 이게 이제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 주는 것. 그 결정적이라는 게 치명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당장 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걸 봐도 이런만 봐도 이게 더 오래가고 더 치명적이고 그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도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뒷처리하느라고 더 바쁘고 뒷처리하느라고 더 그죠? 뒷감당. 그게 사실 그 얘기거든요. 뒷감당한다는 게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처리하고 그것이 더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더 지속적으로 오래가고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원래 물리 법칙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물리 법칙이 물리 법칙성을 말하면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반드시 역기능을 낳는다. 그죠? 여기 핵심적인 얘기예요. 기능은 역기능을 낳는다. 반드시 물리 법칙성으로. 그러니까 기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요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새로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문제는 자동차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기능을. 다른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미세먼지 뭐 예를 들어서 먼지 제거기를 만약에 만든다 그래 봐요. 그럼 또 먼지 제거기를 만들었으면 또 그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빨아들인 먼지를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또 처리하는 문제도 얘가 할 수 없잖아. 그죠? 이 미세먼지 제거기가 미세먼지는 그냥 그 제거기는 먼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필터로 거를 뿐이지
얘가 할 수 없는 이걸 또 먼지를 걸러서 또 갖다 버리고 처리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 게다가 또 그 미세먼지 처리기를 돌려야 하는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또 그걸 만들어야 되고 등등. 결국 이제 그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인생이 계속 새로운 문제 연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요 말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능이란 어떤 기능, 그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도입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뭐 전기로부터 해가지고 바깥의 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안에는 시원해지만 바깥의 온도는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기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그 기능으로는. 왜냐하면 어떠한 기능이든 연력과 법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태계 어느 곳에 개입을 하면, 그죠? 자원을 캔다든지 뭐든지, 그죠? 나무를 벤다든지 하다못해 뭐라도 잡아먹는다든지 하면은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는 그건 거죠. 요거죠. 그죠?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던가 연기시키던가 아니면은 뭐 서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좋겠죠. 서서히 진행되고 분산시키는 것. 그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적절히 해결하는. 그래서 계속 해결로 이어지는. 그래서 창조적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성. 계속 요거를 하기 위해서 창조성이 필요한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해결하면 또 그거로 인한 새로운 문제, 또 그걸 또 해결하고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요거는 뭐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한번 강의할 때 언젠가 한 5장 6장인가 할 때쯤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일반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것은 더더욱 많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7페이지로 가셔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자연 파괴라 부른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 하지만 사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다. 자연은 파괴되지 않는다.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공룡을 쓸어버렸지만 그럼으로써 포유류가 번성할 길이 열렸다. 오늘날 인류는 많은 종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조차 멸종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매우 잘 버티고 있는 생물들도 있다. 가령 들쥐와 바퀴벌레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 끈질긴 생명체들은 아마도 핵무기로 인한 아마겟돈의 폐허의 바닥을 해치고 기어나올 공산이 크다. 자신들의 유전자를 퍼뜨릴 능력과 준비를 갖춘 상태로 어쩌면 지금부터 6,500만 년 후 지능 높은 쥐들은 인류가 일으킨 대량 살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종이 멸종할 것이라는 소문은 성급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 세계 인구는 사상 유례 없이 급증했다. 1700년 세계 인구는 약 7억 명이었다. 1800년에는 9억 5천만 명이었다. 그래서 1900년이 되자 거의 2배로 16억 명이 되었고요. 2000년에는 4배로 늘어 60억 명이 되었다. 오늘날 사피 숫자는 70억 명을 넘어서 오늘날 80억 명. 자, 한 10년 사이에 80억 명이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디가? 나도 물어보려고 했어. 공룡이 소행성 충돌 때문에 여러 설 중에 하나. 그렇죠. 여러 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가장 화석 증거상으로는 이제 그 일과 딱 겹쳐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공룡은 상당히 쇠락을 했어요. 쇠락.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를 나눌 때 중생대를 그죠?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이제 공룡의 시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생대고, 그죠? 중생대를 나눌 때 셋으로 나누거든요. 트라이아스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나? 트라이아스기 뭐라 그러지? 그 한국말로 어쨌든 트라이아스기, 그죠? 트라이아스기랑 그다음에 쥐라기, 그죠? 그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공룡은 이거 파충류 고생대 말에 물론 출연을 해가지고 양서류, 화성류 출연을 해서 트라이아스기부터 이거 이제 공룡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맞기는 맞아요. 파충류의 전성시대죠. 중생대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멸종의 이론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학자의 수보다도 많다고. 학자 수보다 공룡 멸종 이론은 학자 수보다도 많다. 그 다음에 대충 큰 것만 추려서 한 60여 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대충 공룡 멸종 썰, 뭐 별의별 썰이 다 있어요. 뭐 기생충 감염설 뭐 등등부터 해서 별의별 썰이 많은데요. 아니면 포유류가 공룡이 알을 다 먹어가지고 공룡이 번식을 못했다게 됐다는 등등 많은데. 제일 재밌는 게 걔들이 싼 배설물 때문에 자기들이 싼 배설물 때문에 죽었다면서. 예, 뭐 그런 썰도 있죠. 예. 급정품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게 때문에 빙하기가 왔다고. 아니 이렇게 그 먼지 때문에. 예, 어쨌든 어쨌든 요거는 6천. 예, 소행성 그것도 충돌로 거기 이렇게 약간 기울었다. 이거는 분명해요. 이건 어쨌든 그 공룡 멸종을 떠나서 대멸종이거든요. 대멸종 사건으로서 이거는 뭐 분명히 그 소행성 멸종 자체가 소행성 멸종과 부딪히면은 그 먼지 때문에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생태가 영향을 받아서 식물이 생장을 덜 못하거나 거의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먼지가 확 가려고 사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소행성이 먼지가 올라가서 먼지 구름이 다 결국 이제 가라앉긴 가라앉는 중력 때문에 가라앉는데 그게 시간이 한 최소 뭐 3년에서 뭐 몇십 년 걸리니까 아직 그것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당연히 식물이 못 자라면 나머지들은 다 멸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때 큰 대량 멸종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공룡도 같이 멸종을 했는데요. 근데 공룡이 멸종 썰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가장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이거고, 근데 이미 공룡이 요걸 나눈 이유가 있어요. 쥐라기 백악기를. 그러니까 쥐라기가 이 공룡의 전성기, 그죠?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커다란 공룡들, 그죠? 50m, 60m짜리들 막 있던 것이고, 백악기에 오면은 이미 공룡들이 바뀌고 상당히 줄어듭니다. 물론 뭐 그 대륙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대륙 따라서 아직도 큰 공룡이 있는 대륙도 있고 한데, 이제 일단 어떻게 바뀌냐면은 쥐라기 때는 여러분들 공룡 우리 이거 딱 왜 60m, 50m짜리 크잖아요. 공룡 우리 뭐 둘리 엄마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죠? 둘리 엄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큰 뭐 커다란 공룡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죠? 꼬리 길고 그죠? 이런 그죠? 이런 공룡들 그죠? 이런 둘리 엄마 같은 이런 공룡들이 한 60m, 뭐 50m 이런 근데 얘들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백악기로 오면은 공룡의 형태가 캥거루처럼 뛰어다니는 걔네들. 걔들은 뭐 고루고루 있었어요. 처음부터 고루고루 있었는데 그건 보통 육식공룡들 뛰어다니는 거 아무래도 빠르게 조그맣지만 빠르게 육식공룡들이고. 근데 백악기 오면은 대표적인 공룡이 트리케라톱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어떻게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이렇게 생겨서 그죠? 여기 그 눈이 있고 입이 이렇게 코가 달리는 이렇게 트리케라톱스. 이런 애들인데 이걸 딱 보시면 아셨어요? 이거를 보시면 벌써 딱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어디 있었냐 이거야. 먹이의 위치. 얘들은 이거를 계속 위에 있는 걸 먹었어요. 위에 있는 큰 커다란 공룡의 전성 시대에는 이 침엽수들 이때는 그 거시식물이 먼저 진화했거든요. 거시식물이 이제 소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 그다음에 뭐 향나무, 소나무는 입이 가늘잖아요. 까치라고 가시처럼 향나무 이런 거 오늘 찔리잖아,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 근데 물론 걔들이 원래부터 입이 그렇게 가시가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럴 일이 없지. 원래는 그냥 넓적넓적했죠, 잎이니까. 근데 얘들이 먹어가지고 진화한 거예요.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얘들이 초식 공룡들이 나무잎을 먹었을 거 아니야, 나무잎을. 동물들은 항상 나무잎을 먹으니까, 그치?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딱 봤을 때 이게 왜 5, 60m로 컸느냐? 이게 두 발로 이렇게 딱 꼬리 대고 서가지고 위에 있는 거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거. 그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얘들은, 이렇게 트리케라톱스들은 딱 보면 이게 뭡니까, 얘들은? 풀을 뜯어먹었죠. 이게 다른 거죠. 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식 동물들처럼, 그죠? 양, 염소 이것처럼 얘들 아래쪽에는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풀을. 이거는. 이게 생태 환경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륙 따라서 뭐 다릅니다. 대륙의 상황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백악기도 살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이런 애들이 출현한 것은 이게 식물 상이 바뀌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상이 바뀌었다는 거는 생태계에 정말 커다란 변화지. 식물이 바뀌면 뭐 동물들은 다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결국 뭐가 바뀐 거냐? 이때 그 꽃이 출현해요. 꽃. 우리가 알고 있는 꽃. 한 1억 한 2천만 년 전쯤에. 그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꽃들. 그게 요 공룡 이 중기쯤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얘들이 자꾸 먹어대니까. 그러니까 얘들만 있었겠어요? 얘들 말고 다른 애들, 뭐 양소리 뭐냐 다 일단 식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죠?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거고 그죠? 태양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돼 있고 그것을 동물은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그걸 먹는데 근데 이제 자꾸 먹어대니까 이 거시식물에서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못 먹게 막 잎이 날카롭게 그죠 이렇게 가시 그죠 향나무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진화된 겁니다. 이렇게 진화한 것이고요. 침엽수를 바탕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시식물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속시식물이 진화한 게 그게 꽃이에요. 속시식물. 그게 나온 게 1만 2천 년 전이에요, 대충. 1억 2천만 년 전쯤에 식물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백악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백악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오늘날 알다시피 침엽수는 더운 지역에 있습니까? 추운 지역에 있습니까? 추운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다 있었지. 원래는 지구 전체에 다 왜냐면 침엽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시식물밖에 없었던 거지 처음에는. 거시 그 식물의 그 진화에서 거시식물이 먼저 진화했고 거시식물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얘들이 먹다가 그럼 먹고 나면은 침엽수들이 어떻게 돼? 이제 좀씩 사라질 거야. 사라진 그 틈새에 꽃이 피어나는 거죠. 꽃. 이른바 속시식물. 근데 속시식물이 더운 지방, 열대 지방부터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이 얘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꽃이라는 게 그 이제 벌과 나비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서 유전적인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그 강력하거든요. 다양성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그 적응해 나가면서 이걸 밀어낸 거죠. 추운 지역으로 밀려나고 더운 지역에서는 속시식물을 중심으로 번성을 하면서 얘들은 이걸 먹을 게 없게 되니까.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단순히 말하면요. 그래서 나름 적응한 게 이런 형태인 거예요. 나름 적응을 한 게 이런 형태로서 이제 그 풀 뜯어먹는 식으로. 그 침엽수가 아니라 풀과 뭐 꽃 이런 거, 그 낮은 초본 식물들을 뜯어먹는 쪽으로 그나마 진화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얘들, 이런 백악기를 대표하는 공룡인 트리케라톱스. 여기 뿔이 이제 3개 달려있어 그래요. 뿔이 3개 달려있어가지고, 그죠? 트리케라톱스라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룡이 아까 공룡이 멸종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핵심적인 사항에는 그 바탕에는 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미 쥐라기 때 전성기를 치고 식물이 변화하는 바람에 공룡들은 백악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커다랗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공룡의 숫자도 단순해지고 줄어들고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들이 이제 점점 슬슬 기세를 펴다가 이제 그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소행성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그나마 그 남아있던 공룡을 다 대형 이런 트리케라톱스를 다 이제 멸종하게 됐다라는 그 정도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에서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식물상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소행성 충돌은 했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거는 팩트. 예, 팩트죠. 팩트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그 자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부터 나온 먼지가 다른 전 지구 지역의 그 지층에서 다 발견되는 그거 자체는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멸종하고 연관해서 항상 그 행성 충돌 이제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다 행성 충돌이 있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대멸종. 근데 그거는 가설이고 확인하기 쉽진 않죠. 근데 그 중에 한 2-3개는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식물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게 충돌하면은 이 먼지가 올라가서 식물들이 생장을 못하니까, 그죠? 생장과 이 생태계의 변화가 바뀌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요 얘기죠. 요 얘기. 지금 그래서요. 뭡니까? 요 얘기.
요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생태계 파괴, 자연 파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을 잘못하는 거다. 똑같은 말로 이런 것도 그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생태계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언제나. 근데 균형인데, 언제나 균형인데, 그러니까 이전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계속 균형 잡고 뭐 생태계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균형이 깨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 속에서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 그죠? 사피엔스를 배제한 균형.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시소 균형 잘못해서 탈락해버리고 얘는 그냥 균형 잡고 나아가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발 하라리의 지적입니다. 497페이지 빼내 있는 거. 네, 그죠? 인류의 멸망. 인류를 배제한 균형. 그죠? 새로운, 뭐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497페이지면 아래쪽에 현대의 시간. 현대의 시간.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끝없는 혁명, 그죠? 끝없는 변화가 있었다. 우리,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매년, 그죠? 1년마다 혁명이 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간. 사피엔스는 자연의 변덕으로 인한 영향을 점점 더 적게 받게 되었지만 현대 산업과 정부의 명령에 점점 더 많이 복종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공학적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래서 사회 자체를 아예 공학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상과 인간 심리 면에서 예기치 못했던 변화는 더 길게 이어졌다. 많은 변화 중 한 예는 전통 농업의 리듬이 산업의 획일적이고 정밀한 스케줄로 대체된 것이다. 전통 농업은 자연의 시간과 유기적 성장의 주기에 의존했다. 대부분의 사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런 측정을 하는데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다. 시계와 시간표 없이도 세상은 탈없이 굴러갔으며 이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태양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 주기뿐이었다. 일사불란한 근무일 같은 것은 없었으며 모든 일과는 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우기와 수학기가 시작되는 전주를 열심히 찾았지만 시간은 알지 못했고 연도에도 관심이 없었다. 중세 마을에 시간 여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 올해가 몇 년도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지금이 몇 년도예요? 이거 물으면은 마을 사람들은 질문한 이방인의 우스꽝스러운 복장 못지않게 질문의 내용에 어리둥절을 해야 할 것이다. 그죠? 시골 농부들이 뭐 그게 뭐 지금 몇 년인지 그걸 알겠어요? 물론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는 그 연도가 있긴 있죠. 그죠? 그 카톨릭 각 마을에 있는 성당마다 그게 있긴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후에는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 이후에는 태양의 움직임, 뭐 계절, 식물의 성장 주기 등과 관련해서 시간관념이 있었겠죠.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몇 년이냐라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집 시절에는 어떻겠느냐? 수렵집 시절에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가 사바나에서 진화했으니까, 그죠? 사바나는 왜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 고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동이 중요하죠, 그죠? 또 그거에 따라서 얼룩말 이동하고 누떼가 이동하는 거를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시간관념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인류학적 연구와 조사를 위해 열대 원주민, 그죠? 아마존이나 또는 뭐 서사모아 뭐 이런 데, 그죠? 남태평양 원주민 문화를 찾아간 그 인류학 연구자들은 가면 자기들이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지에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초 질문이라고 하면서 던지면서 그 사람 인터뷰할 때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부터. 그럼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나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열대 원주민들이 나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는 항상 어떤 거를 기초 조사를 할 때, 그죠? 연령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거부터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이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나는 저때 사람 같아. 요즘 나이 물어보고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년식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걸 기준으로 하죠. 여성이나 남성 같은 경우 성징에 따라서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냐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냥, 아이, 젊다, 뭐 늙었다, 이거는 얼굴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 사는 거죠. 그 나이가 24세, 뭐, 이거 기초 질문제다,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은 뭐 짐작해서 뭐 그죠 하는데 하긴 1년이라는 개념이 없어. 게다가 열대 지역은 계절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죠 열대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지. 순환적인 관념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냥 뭐 오래됐다는 이 사람 연식이 오래됐고 이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특수 능력, 시각계의 특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머리카락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흰머리도 흰머리지만 머리카락의 윤기 정도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자연적인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죠? 딱 머리카락을 그죠? 어느 누구든 얼굴 다 가리고 머리카락만 보여줘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피부도 그렇잖아요. 물론 피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다 드러나는데 특히 예민한 부분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은 이거는 남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벌써 이거 6살 그 어린애 그 윤기 흐르는 머리와 10대와 벌써 20대 30대만 돼도 아무리 샴푸 쓰고 어쩌고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머리카락만 이렇게 잔뜩 하는 그 보여주면은 이게 나이가 어느인지 40세 50대 되면 벌써 나이가 이게 머리가 그죠? 네.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죠? 그걸 알아채려는 우리는 특수 능력이 있다. 우리 시각계에는 머리카락에 미세한 그 윤기나 요만 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과거에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이 오늘날도 그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이와 윤기로 그 나이 정도를 나이라기보다는 그죠? 뭐 나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상대방의 그 연식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윤기와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윤기가 잘 흐르면은 이게 가장 절정기의 나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남성들도 머리 긴 여자, 윤기 긴 여자 선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화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성들도 긴 머리를 좋아하는 거야. 머리 기르고 윤기 나고 이거를. 그죠?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대적 관념으로 나이를 물어봐서 커다란 낭패를 봤다. 거기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알지 못하는 그냥 비슷한 또래 정도로 이렇게 그죠? 그냥 할 뿐인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중세 농부나 구두공과 달리 현대 산업은 태양이나 계절을 거의 상관하지 않는다. 그죠? 대신 정밀성과 획일성을 신성시한다. 중세 공방에서는 구두공 각자가 밑창에서 버클을 이르는 신발 전체를 만들었다. 한 명의 출근이 늦는다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늦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각자 나 몇 개 만들었다고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구두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노동자들은 각자 한 대씩 기계를 담당하는데 기계들은 구두의 극히 일부분만을 만들어 그 제품을 다음 기계로 넘긴다. 그죠?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래서 만일 5번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늦잠을 자면 다른 모든 기계의 작동이 멈춘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직장에 도착한다. 배가 고픈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점심시간을 준수한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호각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시간표와 조립 라인을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의 틀로 변화시켰다. 공장이 자신의 시간표를 인간들의 행동에 강요한 직후부터 학교 역시 정확한 시간표를 채택했으며 병원과 정부기관, 식품점이 그 뒤를 따랐다. 심지어 조립 라인과 기계가 없는 장소에서도 시간표가 왕이 되었다. 공장의 교대 근무 시간이 오후 5시에 끝난다면 동네 술집은 5시 2분에 문을 여는 것이 나았다. 그죠?
시간표 체계가 확산된 결정적인 고리는 대중교통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대중교통. 그래서 노동자들이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기차나 버스는 공장문 앞에 5시 55분까지 도착해야만 한다. 작업이 몇 분만 늦어져도 생산성은 떨어지고 심지어 불운하게 지각한 사람은 해고될 위험까지 있다. 1784년 영국에서 운행 시간표를 붙인 마차 서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마차 서비스요. 시간표에 명시된 것은 출발 시각뿐이었다. 도착 시각은 없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각 도시와 타운은 각자의 현지 시간이 따로 있었고 그 시간은 런던 시간과 크게는 30분까지 차이가 났다. 런던이 12시면 리버풀은 12시 20분, 캔터버리는 11시 50분이었다. 전화나 라디오도 없었고 TV나 급행열차도 없던 시대였다. 시간을 누가 알 수 있었겠으면 누가 상관했겠는가. 이러도 특별히 상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500페이지요. 최초의 상업용 기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10년 뒤인 1830년에 최초의 기차 시간표가 나왔다. 기차는 마차보다 훨씬 더 빨랐으므로 현지 시각의 변덕스러운 차이가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 그 다음에 기차는 중간에 별다른 일이 걸리는 일이 없잖아요. 마차는 중간에 가다가 웅덩이 나오고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기차는 그냥 그 철로로 쫙쫙 가니까 이게 도착 시간도 정확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자, 그래서요, 1847년 영국의 열차 회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제부터 모든 열차 시간표를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나 글래스고의 현지 시간이 아니라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열차 회사들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최초의 마침내 1880년 영국 정부는 영국의 모든 시간표를 그리니치, 그래서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니치를 따라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국가 시간을 채택하고 국민들에게 현지 시각이나 해가 뜨고 지는 주기 대신에 시계에 맞춰 살기를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았던 시작은 결국 몇십 분의 1초까지 똑같이 맞추는 세계적 시간표 네트워크를 낳았다. 그래서 방송 매체는 세상에 등장하면서 라디오를 시작으로 TV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시간표의 세상을 열었죠. 그죠? 그래서 시간표의 주된 강요자이자 복음 전도사가 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이 처음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15방송이었다. 그죠? 삐삐삐 해가지고, 그죠? 소리는 멀리 떨어진 주거지나 바다의 선박에서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들은 매 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것을 관례했다. 그죠? 매 정시에 항상 뉴스 하잖아요. 그죠? 5분 뉴스, 10분 뉴스. 근데 오늘날 모든 뉴스 방송의 첫 순서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죠? 땡 하고, 그죠? 그 시간, 그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전쟁 발발 소식보다 더 먼저 보도된다. 그죠? 몇 시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났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BBC 뉴스는 나치 점령하에 유럽에 방송을 내보냈다. 모든 뉴스 프로그램은 첫머리에 영국 국회의사당 시계탑, 그죠? 그 거대한 시계 있죠? 그 시계탑의 시계 소리를 생방송으로 들려주었다.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마법의 소리였다.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들은 생방송에 나오는 딩동 소리 톤이 날씨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토대로 런던의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 정보는 독일 공군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영국 정부부는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유명한 시계 소리를 녹음 방송으로 바꿨다. 그죠? 이게 비가 안 와야지 그 당시 비행기가 뜰 수 있으니까, 그죠? 폭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비가 오냐 안 오냐, 또 안기가 꼈냐 아니냐 이거 대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값싸고 정교한 휴대용 시계가 어디나 널려 있게 되었다. 아시리아, 사산, 잉카의 도시에는 해시계가 몇 개쯤 있었을 것이다. 중세 유럽 도시에는 보통 마을 광장에 있는 높은 탑 꼭대기에 거대한 기계가 올라앉은 형태의 시계가 하나 있었다. 이런 탑 시계는 시간이 안 맞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어차피 마을에는 그것과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다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틀려도 별 문제가 없었다. 오늘날 여느 부잣집 한 곳에 있는 시계 종류를 다 합치면 대개 중세 한나라가 보유했던 것보다 수가 많다. 그죠? 손목시계, 휴대전화, 침대 머리맡에 자명종, 부엌 벽의 붙박이 시계, 전자, 오븐이나 TV, DVD, 컴퓨터 스크린 작업 표시줄이 모두 시간을 표시한다.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알고 싶지 않다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시계들을 본다.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이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명종은 우리를 오전 7시에 깨우고 우리는 냉동 베이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정확히 50초 동안 가열하며 칫솔질을 전동 칫솔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까지 정확히 3분간 한다. 그래서 7시 40분 전철을 타고 직장을 향하고 헬스클럽 러닝머신이 30분이 경과했던 알림을 울 때까지 뛴다. 좋아하는 쇼를 보기 위해 오후 7시 정각에 TV 앞에 앉은 뒤 미리 정해진 정확한 순간에 나오는 초당 1,000달러짜리 광고로 TV 시청을 방해받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모든 걱정을 털어놓는데 의사는 우리의 수다를 정확히 50분으로 제한한다. 오늘날 표준화된 한 회 진료 시간이 그렇기 때문이다. 아주 뭐 이번 하루가 재밌게 썼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춘다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찾다가 자료를, 이게 분명히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게 자료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만 요지만 썼습니다. 이 시간관념에 대한 평가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오늘날의 우리 얘기죠. 그죠? 근대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독일 인간들 대단해. 그죠? 독일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매우 철저하다. 일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일처리를 한다. 특히 뭐 외국인들, 뭐 프랑스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보고서 지하철이 어떻게 제 시간에 오냐 이러잖아요. 그죠? 프랑스 지하철은 뭐 제 시간에 안 오기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시간관념이 철저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도 코리안 타임이라 가지고 그죠? 한국 사람 약속하면은 30분, 1시간 늦게 나가면 돼. 그죠? 코리안 타임 해서 그 정도로 시간관념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헌을 본 문헌에는 다 이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독일 사람들도 처음에 맨날 영국 사람들이 저 독일 놈들 이 촌놈들 시간 안 지킨다 맨날 그 얘기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독일 인간들이 특히 이제 독일도 뭐 여러 지역이죠. 근데 독일도 시골이 많잖아요. 그죠? 독일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여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게으르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이렇다고 처음에 평가받은 게 엄청 많아요. 18세기에. 19세기에. 그런 독일 사람에 대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독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시간을 잘 지키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 지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쓴 게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 침략하고서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시간관념이 없어서 뭐 제대로 시간도 안 지키고 한 거랑 똑같은 글이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보고서 일본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시계를 주고 가르쳐줘도 시간을 지킬 줄 모르고 시계도 안 보고 그런 식 얘기가 있어요. 실제 다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맨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일본 신문 사설에 우리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여론, 조선하는 사람들 막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시간을 안 지켰으면은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시간관념이 없다,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항상 약속에 늦는다 이런 평가를 다 받았어요. 근대화 시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사에서 이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만큼. 그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근대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간관념이 아주 철저하다는 이런 이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민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 관련 문헌에서 봤는데 이거는 민족적으로 타고난 그런 건 없다. 민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그죠? 시간에 대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결국 그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학교 시간에 그죠? 그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시간 쉬고 뭐 이거에 익숙해진 이제 그것이 생활화된 세대가 이제 자라난 이후에는 이런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통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이제 이것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의 기원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왜 발생했느냐. 그 전시동원 기차 시간표 때문에.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각 동원령일 때 기차가 어떻게 운행한다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그죠 어길 수 없잖아. 다 출발하고 다 채워서 출발하니까 일단 출발하고 가면은 다 전쟁터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원된 인력은. 그럼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된 책. 기차 시간표 전쟁에서 기차 시간표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책.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그죠 우리 기차 시간표부터 시작된 시간이 우리 오늘날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502페이지요.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에 수십 가지 커다란 획변을 불러왔다. 그 산업적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두드러진 예로는 도시화, 농민의 소멸, 그래서 농민이 이제 오늘날 인구의 뭐 한 2%, 그죠? 그다음에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등장,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힘, 민주화, 청년 문화, 가부장제 해치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격변들조차 역사를 통틀어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사회혁명에 대면 시시했다. 그 사회혁명이 뭐냐? 그것은 이제 아까 오시기 전에 많이 말씀 나눴던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사건이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사실 우리 인류 진화사를 다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아는 한 인류는 가장 초기부터 그러니까 1,600만 년 전부터 대부분 친척들로 구성된 작고 친밀한 공동체에서 살았다.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혁명 덕분에 가족과 공동체가 뭉쳐서 부족, 도시, 왕국, 제국이 만들어졌지만 모든 인류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과 공동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불과 2세기 남짓 만에 이 단위들을 산산히 깨부셨다. 가족과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 기능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 넘어갔다. 이게 가장 큰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맞긴 맞아요. 우리 진화사 쪽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그죠? 요거 다음 나오는구나. 어디 갔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도시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청년 문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요겁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틀에서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요. 국가와 가족 공동체의 붕괴,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503페이지요.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했던 일상은 그러니까 핵가족, 확장된 가족, 지역의 친밀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오래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진화 사회적 뇌 관련 가설 이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죠? 150명이 던바해수라고 예전에 나왔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던바해수? 네. 우리 인간 그죠? 뇌 용량이 한 150명 정도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기억을 하고 추적하고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요거 150명이 던바해수인데 근데 우리가 150명이 모여서 살았던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 5명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결국 가족이겠죠. 핵가족. 그죠? 5명 정도. 그죠? 엄마, 아빠와 그죠? 그다음에 아이 한 둘 정도, 셋 정도. 그 이상은 없었어요. 수렵체 집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못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농경사회 이후에 나고 애들이 이제 많아진 거지.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요게 이제 그 핵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한 3가족 정도 모인 게 15명이잖아요. 그죠? 이제 옆에 삼촌, 그죠? 삼촌, 이모, 요렇게, 그죠? 그 옆 가족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한 3개 정도 모인 게, 보통 요 정도 단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3촌, 4촌 정도까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4촌까지 대충 50명. 그죠? 3촌, 4촌. 그 정도. 그게 이제 한 집단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도 이제 또 자기 그것과 연관된, 그죠? 5촌 정도 되는 그 친척 집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요런 집단이 한 3-4개 정도가 요렇게 서로 알면서 그래도 가까이 도움을 받고 요러던 식으로 우리 살았을 것이고, 요게 또 한 3개 정도 모이면은 요게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또 숫자가 나옵니다. 요 정도 모여 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언어로 따지면은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은 보통 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보통 1,500명에서 2,000명 이상 정도 돼야 이제 하나의 언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파푸아뉴기니아 뉴기니 가면은 언어가 뭐 거의 1,000개 넘게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섬 하나에 언어가 1000개가 넘게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근데 그 하나의 언어를 쓰는 부족은 뭐 적게는 뭐 500명, 뭐 수백 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내외로 그 언어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집단 요 정도.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부족이 됐을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왜 지역 공동체는 대충 뭐 요 위까지 다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요 위에.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핵가족. 그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는 어느 걸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한 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가족, 확장된 가족. 그죠? 확장된 가족. 그 다음에 지역의 친밀한 공동체라는, 요렇게 그 지역적 기반이죠. 지역적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오래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가족 농장이나 가족 공방 같은 가업에 종사하거나 이웃집에서 일했다. 가족은 또한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 그죠? 교육 시스템, 건축 산업, 노동조합, 연금 펀드, 보험회사, 라디오, TV, 신문, 은행, 심지어 경찰이었다. 가족이 이 역할을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족이 그를 보살폈다. 그가 늙으면 가족이 그를 부양했고 아들딸이 그의 연금이었다. 누군가 죽으면 가족이 남은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가 오두막을 원하면 가족들이 일손을 보탰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족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그가 결혼을 하고자 하면 가족이 배우자부를 고르거나 최소한 심사라도 했다. 이웃과 분쟁이 생기면 가족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가족이 어떻게 다룰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너무 큰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이웃과의 분쟁이 폭력을 확대되는 경우 지역 공동체 해결사로 나섰다. 그죠? 좀 더 우리 상위 집단이 집단 수준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오늘날에도 이런 거예요. 그죠? 인도는 그죠? 가족끼리 사업을 하고 가족끼리 다 배우자를 고르고 이제 그게 이제 카스트죠. 그죠?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도 그 국가가 이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지역 전통과 호혜의 경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이런 경제는 자유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흔했다. 구식의 중세 공동체에서 내 이웃이 필요로 하면 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가 오두막을 짓는 것을 돕고 그죠? 뭐 양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냥 봐주는 거지. 그의 양을 대신 돌봐주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이웃이 내 호의를 다시 갚았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유력자는 마을 사람 모두를 징발해 한 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을 쌓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세 그 기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그가 산적이나 야만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의 삶에는 많은 거래가 있었지만 지불이 뒤따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물론 시장도 일부 존재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귀한 향신료나 천, 도구를 구매하거나 법률가나 의사의 서비스에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상품과 용역 중 시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인간의 필요 대부분은 가족과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충족되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왕국이나 제국도 존재하여 전쟁을 벌인다거나 도로를 닦고 왕국을 건설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왕들은 세금을 징수했으며 때때로 병사와 노동자를 징집했다. 하지만 드문 예외를 제하면 왕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일상사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그죠? 설사 개입하고 싶더라도 대부분의 왕은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통적 농업경제체제는 수많은 정부 관료,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잉여분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농업인구가 90% 이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나왔었죠. 그 결과 대부분의 통치자는 대중복지체제, 의료체제, 교육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았고 발전시킬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 가족과 공동체의 손에 맡겼다. 통치자들은 농민들의 일상에 더 깊이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통치자들이 농민들의 일상에 더 깊이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드문 경우에도 예컨대 중국의 진 제국이 그랬다. 가족의 수장과 공동체의 연장자들을 정부 요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관직을 내렸다는 거죠. 그죠? 그 마을 그죠? 마을 공동체한테 책임을 딱 주는 거죠. 관직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직접 개입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공동체 일에 개입하기에는 수송과 통신이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왕국이 왕의 가장 기본 특권인 과세와 폭력 행사를 공동체에 양도하는 쪽을 선호했다. 예컨대 오토만 제국은 대규모의 제국 경찰력을 운영하느니 피해자 가족이 피의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그죠? 오늘날에도. 그죠? 이거, 그죠? 이렇게, 사적 복수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남아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만일 내 사촌이 누군가를 살해하면 희생자의 형제가 그 보복으로 나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전통사회의 폭력은 그 보복의 악순환, 그죠? 계속 보복이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 보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의 술탄이나 지방의 파샤조차도 폭력이 허용할 만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러니까 폭력이 허용할 만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뭐 이런 충돌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죠?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처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중국의 명제국은 백성들을 보갑제로 조직했다. 그러니까 10개의 가족이 하나의 보가 되었고 10개의 보가 하나의 갑을 이루었다. 보의 구성원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의 다른 구성원, 특히 연장자들이 그를 처벌할 수 있었다. 세금도 보에 부과되었다. 개별 가정의 상황을 평가해서 각자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도 정부 관리가 아니라 보의 연장자에게 있었다.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스템에는 막대한 장점이 있었다. 제국은 수천 수만 명의 세무 공무원과 세금 징수원을 유지해서 개별 집안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대신 이런 업무를 공동체의 연장자에게 맡기는 쪽을 택했다. 연장자는 촌민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제국의 군대를 개입시키지 않고서도 보통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었다. 그죠? 어쨌든 그 기본 단위가 그죠? 공동체, 그 가족 단위, 그리고 혈연 공동체, 지역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국과 제국이 사실상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뜯는 대규모 폭력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뭐 오늘날 뭐 조직폭력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조직폭력배가 그죠? 이거잖아요. 세금 뜯는 게 그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조직폭력배.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왕은 보스 중에 보스로서 보호비를 거두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보호에 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웃 범죄 조직이나 지역의 잡배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 이상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렇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개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 품 안에서 사는 삶은 이상적이지 않았다. 가족과 공동체 협업은 오늘날 국가와 시장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그 내적 역학은 긴장과 폭력으로 가득하게 일쑤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1750년경 가족과 공동체를 잃은 여성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죠?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병들고 공공할 때 도와줄 곳이 없었다. 돈을 빌려줄 사람도 분란이 생겼을 때 옹호해줄 사람도 없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은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새로이 소속될 가족이나 공동체를 즉시 찾아야 했다. 집에서 도망친 소년, 소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집안의 하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죠? 머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최악의 경우 군대나 매출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가족과 공동체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게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죠? 그 총무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파푸아 뉴기니 그쪽에 그 조류 연구가니까 그 뉴기니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물론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책 앞에서도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수렵채집인들은 평생을 친구와 친척에 둘러싸인 채 살았으며 고독과 프라이버시 모든 게 다 오픈된, 그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죠? 고독도 없지만 프라이버시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던 수렵채집인 그 뉴기니, 그죠?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밀림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그 밀림에서 나와가지고 서구화된 교육을 받은 그 친구예요. 그죠? 그 친구한테, 야, 이 미국식 삶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그 익명성이다. 익명성.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도시는 자유의 공기를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중세
중세에 농민들이 도망쳐서 도시로 오면은 그걸 잡아가지 못하거든요. 그죠?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게 그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 뉴기니의 삶을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사회적 유대. 그죠? 뭐만 하면 와서 그냥 뭐라고 다들 해대니까 말을 간섭을 하니까 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뜻하는 게 익명성이라고 말했다. 그 친구에게 익명성은 혼자 있는 자유, 사생활을 즐기는 자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유, 인수병매지하고 생각하는 자유, 그다음에 주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옛날 수렵 채집인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말하는 게 다 그냥 그죠? 말하는 게 남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야, 쟤 어제 뭐 하던데? 그거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남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이거와 미국식 삶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피곤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피곤한 그 뒤에 보면 되시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제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야, 그래도 뭔가 따뜻한 뭐 유대 관계 이런 게 그립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결코 그게 이상적이지는 않고 공동체의 억압 과 감시는 뭐 오늘날의 국가 시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세기에 걸쳐 극적으로 달라졌다. 산업혁명은 시장에 막대한 새 힘을 주었고 국가에는 새로운 통신 및 수송수단을 제공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사무원과 교사,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군단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죠? 그만큼 잉여 생산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장과 국가의 진로는 외부 개입을 꺼리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에 가로막혔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사회는 아직 좀 뭔가 막혀있는 상태예요. 이게 국가가 여기에 완전히 개입하지 못하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 부모와 공동체의 원로들은 젊은 세대가 민족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교육 시스템에 세뇌당하거나 군에 징집되거나 뿌리 없는 도시 프롤레타리아로 변하는 것을 꺼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와 시장은 점점 커지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공동체의 전통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국가는 가족 간 피해 복수를 경찰을 보내 막았고 법원의 판결로 대체했다. 시장은 지역의 오랜 전통을 장사꾼을 보내 일소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행위 관습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가족과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제5열 스파이를 말한다. 제5열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5열이라는 게 이 스파이라기보다는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그러니까 왜 5열이냐면은요, 옛날에 거기서 나오고요. 스페인 전쟁 때 나온 건데, 스페인 마드리드를 공략하는데,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 그죠? 이거예요, 1열. 그러니까 군대 대열을 말하는 거죠. 군대 대열. 군대가 1, 2, 3, 4열. 동서남북에서 진군할 것이다. 우린 그래도 막을 수 있다. 안 된다. 우리한테는 5열이 있다. 5열. 즉, 이 내부죠. 내부의 적에서 얘들이 봉기하면은 이제 무너진다. 이래서 이게 제5열이라는 말을 제5열이 내부의 적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4방, 1열, 3열, 4방에서 진군하고 서들어가고 안에서 이제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의 적. 그 내부의 적이 있어야 된다. 그 내부의 적이 뭐냐?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국가와 시장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말했다. 개인이 되어라 이겁니다. 개인. 그죠? 어떤 개인적 자유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네가 개인적 자유를 얻으면은 이제까지 그 억압, 감시, 그죠? 아까 말했던 이렇게 그죠? 일거수일투족 감시받고 뭐 답답하게 짓누르는 사회적 유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개인이 되어라. 누가 되었든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네게 맞는 직업을 택하라. 그 때문에 공동체 연장자가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그죠? 어디가 되었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그 때문에 가족 만찬에 매주 참석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리 즉 국가와 시장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식량과 주거, 교육과 의료, 복지와 직업을 제공할 것이다. 연금과 보험을 제공하고 당신을 보호해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개인주의 철학, 그죠?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해주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된 거니까 이게 그 내부의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동체와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외적인 그런 권력으로 내부, 그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봉기하도록, 그죠? 뛰쳐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낭만주의 문학은 곧잘 개인을 국가와 시장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사실 이보다 진실에서 더 먼 이야기는 없다. 먼 이야기는 없다. 국가와 시장은 개인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며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 덕분이다. 그죠? 개인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건 국가와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개념이 성립하는 게 국가와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란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국가 시장이 없다면 개인이란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 거겠습니다. 그죠? 다 공동체에 속한 그 일원이지, 일원. 이 구성원이란 말이 되는 거지 개인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은 우리에게 직업과 보험과 연금을 제공한다. 전문 직업인이 되려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르칠 공립학교가 존재한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 집을 짓고 싶다면 건설회사가 지어주고 은행이 용자를 해주며 여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폭력이 발생하면 108페이지입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지켜준다. 며칠간 아프면 의료보험이 보살펴준다. 몇 개월간 환자로 있으면 사회보장제도가 개입한다. 24시간 보살핌을 원하면 시장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 간병인은 외부 세계에서 오선 낯선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헌신성으로 우리를 돌본다. 그죠? 아주 위반하니까 아주. 그래서 돈만 있다면 고급 양로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우리를 개인으로 취급하며 이웃의 세금까지 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 그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연대 책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법원 역시 우리를 개인으로 보며 사촌이 저지른 범죄로 우리를 처벌하는 일은 결코 없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죠. 그죠? 사촌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내가 보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촌이라는 이유로 그 당한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성인 남자뿐 아니라 성인 여자와 어린이도 개인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자는 가족과 공동 재산으로 취급되었지만 현대 국가는 이와 달리 여자를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독립하여 경제적, 법적 권리를 누리는 개인으로 본다. 여성은 은행 계좌를 가지며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이혼할 것인지 혼자 살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하지만 개인의 해방에는 대가가 따른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강력한 가족과 공동체를 상실한 데 대해 슬퍼하며 인간미가 없는 국가와 시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소외되고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소외된 개인으로 구성된 국가와 시장은 강력한 가족과 공동체로 구성된 국가와 시장에 비해 그 구성원들에게 훨씬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수익에게 주어야 할 급여액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들이 국가에 저항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요라리가 참 말을 재밌게 해요. 그죠? 자,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 이 정도, 할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아까 요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냅시다. 요거 앞에, 제가 해온 거 요거.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얘기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요게 전통사회에 비해서 그 삶의 유지와 관련된 기능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현대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주문하면 바로 배달 오고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고 뭐 조금 몇 시간만 일해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또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죠? 경찰로부터. 그런데 왜 더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느냐? 이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한 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생활은 한 가지 역사를 빚어낸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자연의 적대적인 힘들, 그죠? 뭐 뱀에 물리고 이런 것 등등 많은 것은 오늘날 억제되거나 통제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강도나 폭행, 살인을 억제하는 법이 있다. 이전에 친구들이 맡았던 기능,
중 많은 것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그죠? 의학 지식은 질병의 많은 원천을 제거하거나 크게 감소시켰다. 우리는 많은 점에서 조상들이 살던 환경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살아있는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 거전함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인데. 왜냐면은 이겁니다. 어디 갔어? 2장 넘어갔네.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행복 또는 내 삶의 안전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친구와 그저 필요한 친구, 그저 행복에 관여하는 사람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생활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소외감, 그러니까 따뜻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많죠. 사람들 다 서로서로 좋아요. 그죠? 좋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따뜻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깊은 사회적 연결의 느낌이 부족한, 뭔가 허전하고 이런 상태. 그 왜 그러냐? 누가 우리의 행복에 깊이 관여하는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평가 사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사건이 맨날 있는 거지. 맨날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고 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강한 연대감이 생기는데, 이제는 뭐 그냥 살아도 안전하니까. 그죠? 연결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안전은 한데 연결감이 떨어지고, 누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그죠? 그 평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이런 것을 느낀다는, 이게 진화심리학의 그런 견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